심지어는 유치원생도 차를 탈 수가 있어요. 왜냐? 내가 운전 안 하니까. 경로를 입력해놓고 인공지능 명령 내리면 아이를 차를 태워서 보내면 어떻게 돼요? 유치원 앞에 가고 다시 스스로 혼자 집에 오고 애한테 자율주행 자동차를 사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만드는 회사가 시가총액 1위가 나는 거고 애플, 삼성, 현대기아자동차 지금 다 거기 뛰어드는 거죠. 제가 장담컨대 현재 주가의 수십 배가 오릅니다.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미래 자동차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이제 전기 자동차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제 에너지 수단이 바뀌는 거고요. 미래 자동차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전기 자동차가 미래 자동차가 끝이 아니고요. 미래 자동차의 핵심은 자율주행 기능을 가진 자동차예요. 근데 그게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미래 산업을 얘기할 때 개인용 자율주행 수송 장치라고 했어요. 쉽게 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은 우리가 자동차만 생각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미래의 인간이 타고 다니는 모든 것, 그게 하늘을 타고 다니든 혹은 땅을 다니든 산을 가든 강을 가든 바다를 가든 바퀴를 하나 달린 걸 가지고 가든 두 개 달린 걸로 가지고 가든 그게 뭐 자전거든 바이크가 되겠죠. 아니면 바퀴가 네 개든 혹은 사람이 한 명이 타든 두 명이 타든 네 명이 타든 10명이 타든 이 모든 탈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자율주행 기능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자율주행 기능을 갖는 그 디바이스, 그 수송장치의 연료를 전기를 쓸 거냐. 많은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 모든 자동차 다 전기만 쓸 거다. 이것도 틀린 생각이에요. 휘발유 쓰는 차, 디젤 쓰는 차 계속 나옵니다. 그 비율이 다르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개선이 되고 혹은 그것이 갖는 저렴한 이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수소도 있고요. 그 수소를 만드는 방식도 있고 전기를 만드는 방식도 있고요. 혹은 하이브리드 있죠. 그래서 메인은 가장 많이 주가되는 것은 지금은 휘발유차가 가장 메인이지만 이제 미래에는 에너지를 전기를 가장 메인으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모든 차가 전기로 되지 않습니다. 각각 다르게 기능에 따라서 특별히 예를 들면 수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개인용 뭐 땅을 달리는 승용차다 그러면 전기를 메인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가 하이브리드고요. 그리고 대신 대형이나 혹은 힘을 좀 많이 써야 되는 트럭 혹은 뭐 버스 같은 거 혹은 공공으로 쓰는 자동차들 이런 자동차들은 수소 전지를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각각의 어떤 쓰임새에 따라서 에너지는 달라진다. 그렇지만 동일한 건 뭐가 있냐면 모든 탈 것들이 전부 다 자율주행 기능을 갖는다는 거죠. 인공지능이 인간이 운전을 하지 않고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서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변화가 생겨요. 애플이 왜 시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느냐? 애플의 어떤 주가가 애플이 이제 컴퓨터만 판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스마트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애플의 성장세를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절로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돌려보세요. 이제 뭐 잘 기억도 안 나는 수 있지만 그것도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절에는 자, 피처폰 따로 있었고요. 음악을 들을 때 MP3 따로 있었고 인터넷을 할 때는 컴퓨터 따로 있었고 그것도 데스크탑 노트북 뭐 따로 있었고 뭐 각각이 따로 있었잖아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애플의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고 나오면서 그거 전부 다 통합을 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됐어요? 나머지가 싹 없어졌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시장들이 이 스마트폰으로 전부 다 통합이 되면서 자 시장이 없어지면서 이 시장이 굉장히 커졌죠. 시장이 어떻게 커졌냐면 이 스마트폰에 일단 보세요. 이렇게 보면 돼. MP3, 뭐 노트북 뭐 이런 것들이 이 시장이 없어지면서 그 시장이 통합이 됐는데 그 시장이 통합이 될 때는 두 가지인데요. 시장이 커지는 거는 하나는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디바이스 자체 가격이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피처폰보다 훨씬 비싸요. 왜? 피처폰이 할 수 없는 기능이 다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디바이스 자체의 기능이 향상되면서 가격도 커지고 사용자도 늘었죠. 그러면서 이 시장이 굉장히 커졌어요. 여기에 애플이 가장 강력한 기업 중에 하나로 떠올랐죠. 그러니까 애플의 어떤 주가가 높아진 거죠. 자, 이 원리가 미래의 탈 것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미래의 탈 것에. 특별히 예를 들면 애플은 여기다 어떻게 하냐면 스마트폰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디바이스화했어요. 스마트폰의 이름이 있지만 디바이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디바이스예요. 디지털 디바이스, 인터넷 접속하고 다 할 수 있는. 그럼 그 디바이스가 어떻게 되냐면 스마트폰 디바이스, 그 다음에 태블릿 디바이스, 그리고 노트북도 디바이스화했고 심지어는 컴퓨터도 디바이스화했어요. 그리고 전부 다 연결시켰죠. 그리고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손 안에 쓸 때는 스마트폰을 쓰고 무릎 위에 쓸 때는 혹은 손을 폈을 때는 태블릿을 쓰고 무릎 위에 쓸 때는 노트북을 쓰고 집에 가서는 컴퓨터를 쓰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OS를 점점점 통합해가고 서로 데이터를 통합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를 사면 모든 걸 다 사는 락인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애플 걸 사는 사람은 전부 다 스마트폰부터
데스크탑까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애플 거 사요. 그리고 애플은 다 만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의 변화예요. 미래의 자율주행 수송장치가 전부 이렇게 돼요. 이 말은 자율주행 수송장치 지금 이전은 전기차 이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자율주행 기능이 완벽하게 장착되기 이전에는 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오토바이크를 타시려면 그걸 만드는 회사 걸 사야 되잖아요. 회사가 다르죠. 그렇잖아요. 현대기아자동차가 만들지 않잖아요. 자전거도 안 만들잖아요. 그렇죠. 개인용 요트를 타시려면 요트가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죠. 이게 지금이에요. 근데 왜 애플이 그 모든 디바이스를 합쳤느냐? 그 모든 디바이스의 핵심 기술이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OS가 핵심 기술인데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OS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애플 OS로 통합이 됐죠. 모든 디바이스에 들어간 핵심 기술들, 심지어는 지금 칩도 핵심 칩을 애플이 만들잖아요. 이 핵심 기술을 한 회사가 다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것에 들어간 모든 디바이스를 한 회사가 다 만들어서 통합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래의 자율주행 자동차도 어떻게 될까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은 전기가 아니라 그건 에너지 문제고 심지어 그것까지 만들면 더 하지만 핵심은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자율주행 기능, 즉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 기술의 탑인 회사가 만약에 애플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인공지능 기술 탑이다. 혹은 테슬라가 탑이다. 지금 테슬라가 탑이죠. 실용에서는. 그러면 그 인공지능 기술을 자동차에만 넣을 수 있겠어요? 배에도 넣을 수가 있고요. 하늘 나는 비행기에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바이크에 넣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자전거에도 넣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유모차에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핵심 기술을 한 회사가 다 할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 디바이스는 어떻게 돼요? 내가 직접 우리 공장에 생산할 거냐 아니면 중국 공장에다 OEM을 맡길 거냐 이것만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러면 한 회사가 지금은 유모차 만드는 회사 따로 있고 자전거 만드는 회사 따로 있고 오토바이크 만드는 회사 따로 있고 배 만드는 회사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어서 그 회사들이 각각 존재해서 있지만 미래에는 이걸 한 회사가 이론적으로 다 만들 수 있어요. 만들자고 하면. 왜? 핵심 기술이 똑같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그 산업들 흩어져 있는 사람을 하나로 합치니까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이것을 개인용으로 하느냐 산업용으로 하느냐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개인용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제가 그 시장을 도대체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냐. 그러면 그렇게 통합해서 한 회사가 만드는데 이거를 자동차 회사라고 해야 됩니까? 비행기 회사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오토바이크 회사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유모차 만드는 회사라고 해야 됩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이름을 제가 못 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개인용 자율주행 수송장치 산업이라고 딱 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산업은 통합될 거고 그래서 이걸 만드는 회사가 시가총액 1위가 나는 거고 애플, 삼성, 현대기아자동차 지금 다 거기 뛰어드는 거죠. 살아남는 회사가 혹은 국내 1위든지 글로벌 탑에 올라가는 회사는 제가 장담컨대 현재 주가의 수십 배가 오릅니다. 이게 미래 자율주행 자동차의 산업적 측면에서의 보이는 모습이고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것을 타고 다니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면 사람들이 자동차를 이제 안 탈 거다. 공유차로 해서 자동차가 많이 줄어드는 시대가 될 것이다. 물론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인데 절대 저는 그렇게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 이 장치를 타게 될 거다. 왜냐? 우리는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어떤 일을 경험했어요. 스마트폰이 아니었을 때 피처폰이었을 때는요.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집에 있으면 사업하는 아빠, 어른들. 근데 스마트폰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전 세대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전 세대가 다 어떻게 돼요? 스마트폰 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것도 2년에 한 번씩 바꾸잖아요.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들이 계속 그렇게 사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 수송차가 되면 이게 되면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지금은 내가 직접 운전을 하면 운전면허를 따는 연령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내가 운동신경이 떨어지면 운전면허를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운전하면 서로가 다 위험해지니까. 네. 그런데 내가 운전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면허증 필요 없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었다고 차를 안 탈 이유도 없죠. 심지어는 유치원생도 차를 탈 수가 있어요. 왜냐? 내가 운전 안 하니까. 엄마 아빠가 경로를 입력해놓고 인공지능 명령 내리면 아이를 차를 태워서 보면 어떻게 돼요? 유치원 앞에 가고 그리고 선생님 거기에 정보를 등록해놓은 그 선생님의 얼굴이 확인되어야만이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그 자율주행 자동차는 다시 스스로 혼자 집에 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애한테 자율주행 자동차를 사주게 되겠죠. 자동차를 더 사줄 이유가 늘어나지 자동차를 더 탈 이유가 늘어나지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니까 내가 자동차를 안 탈 이유는 늘어나지 않는다.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기술적 측면에서 인공지능이지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운전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동차를 타는 시간에 내가 그 시간을 효과적으로 쇼핑을 하든 잠을 자든 공부를 하든 혹은 가상세계를 탐험을 하든 뭐 여러 가지 그 시간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 그게 딱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왜 우리에게 임팩트가 있느냐.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알아요. 왜? 거기에 인공지능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차를 타게 되면 내 얼굴을 인식하고 또 나의 모든 걸 알아서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나에게 맞는 음악도 틀어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나의 건강 정보도 들어가 있고 수많은 나의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데이터가 있어야 자율주행 자동차는 성능의 어떤 만족도의 극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는 다시 정리하면 두 가지의 만족이에요. 하나는 내가 운전 안 한다. 두 번째,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알아서 나의 거의 비서처럼 움직인다. 근데 첫 번째는 인공지능 기술만 있으면 돼요. 근데 두 번째는 이것보다는 이 두 번째가 훨씬 더 우리에게 만족도를 더 높여줄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서 내가 그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를 나를 비서처럼 완전히 척척척 알아서 다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이렇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나에 대한 빅데이터가. 자, 그러면 공유주행 자동차를 타면 내 것도 아닌 쉽게 해서 우리가 택시를 타는 거죠. 택시를 타는데 운전자 없는 택시를 타는 거예요. 혹은 로봇이 있는 택시를. 거기에다가 데이터도 없을 뿐더러 내 데이터를 넣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로 못 넣죠.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공유주행 자동차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내 데이터를 안 주니까. 로그인을 해도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 컴퓨터를 작업을 하고 있다가 다른 친구 컴퓨터나 모르는 공용 컴퓨터 가서 로그인해서 쓸 수 있죠. 딱 그 개념이에요. 얼마나 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가 소비자의 가장 큰 만족도인데 하나는 내가 운전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나를 알아서 내가 하는 모든 것.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소비하는 모든 건 여기에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자동차를 안 사면 이 만족도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거. 그런데 내가 자동차를 사서 그 기능을 수행하면서 거기에 내 데이터가 다 있고 이제 내 프라이빗 소유죠. 이걸 하고 다니는 이제 친구들이 자랑을 해요. 야, 내가 차를 탔더니 이 자동차가 나를 잘 알아서 야, 네 자동차는 그런 거 해주냐. 근데 아니야, 나는 그런 거 못해. 왜? 나는 거기다 데이터를 못 넣거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 싶어지겠죠. 절대로 자율주행 자동차는 공유하기 힘든 매체입니다. 디바이스. 그래서 자동차를 계속 사게 돼요.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면 일부에서 얘기하는 걱정하시는 것처럼 자동차가 다 없어지고 사람들은 다 공유 타고 다니고 이제는 도로에도 한가하고 자동차 시장이 줄어들고 이럴 거라는 예측은 사실은 비현실적이죠.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미래고요. 그 부분 안의 콘텐츠에서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회사가 전부 다 OS처럼 지배를 해요. 그리고 내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장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스마트폰 시장은 애플이나 삼성이 혹은 구글이나 안드로이드가 OS를 지배하죠. 그리고 그 위에 내가 사용하는 방식 혹은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수많은 애플리케이션 회사들이 생겨나죠. 자율주행 자동차도 동일하게 그렇게 갈 것이다. 기본적인 모델이. 그리고 거기에 산업이 일어난다 라고 보면 되죠. 거기에 내 데이터를 얼마나 쓰느냐 혹은 덜 쓰느냐 혹은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중앙에다 놓고 쓰느냐 아니면 내 디바이스, 온 디바이스에 로컬 디바이스 안에서 쓰느냐 이런 것만 차이가 있죠. 그 분류에 따라서 거의 비슷하게 자율주행 자동차의 비즈니스 혹은 거기에 사업을 하는 형태들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타날 거예요. 단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스마트폰은 손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 안에서만 내가 할 수 있는 거지만 자동차는 굉장히 큰 차이가 뭐냐면 내가 그 디바이스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죠. 스마트폰 위에서 잠잘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잠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데이터를 입력시켜서 수면 패턴 분석이나 돼요. 그렇지만 자율주행 자동차 어떻게 해요? 내가 들어가 잠을 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침대 회사부터 시작해서 더 많은 회사들이 들어올 수 있죠. 그렇게 확장된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스마트폰에서 내가 헬스케어를 하는 것과 자동차는 들어가면 내가 앉는 순간부터 수많은 카메라가 나의 얼굴 색부터 시작해서 나의 모든 신체에서 있는 심장 박동 모든 걸 데이터를 다 스캔하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의사도 만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헬스케어 산업도 훨씬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거기에 들어갈 서비스도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 차이가 스마트폰과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결정적인 차이. 더 많은 산업들이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많은 생태계 군이 거기에 형성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훨씬 더 치열한 전쟁, 훨씬 더 많은 창업의 기회
혹은 훨씬 더 많은 어떤 그 비즈니스의 어떤 영역들이 늘어나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차이다. 또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생각보다 가까운 시기에 도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미 테슬라는 그 미래의 가치가 지금 주식임에 같이 포함이 되고 있는 거고요. 주식시장 훨씬 더 빨리 오죠. 실물시장은 그게 상품이 판매돼야 되겠지만 주식시장 그 미래를 거래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그 미래가 훨씬 더 지금 빨리 오고 이미 시작되고 있고요. 그게 반영되기 시작하고 실제로 그 물건이 팔리는 것도 그러한 제품들이 나오는 것도 생각보다 빨리 하나씩 뭐 한 번에 모든 게 다 그렇게 바뀌지 않겠지만 하나씩 우리 안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율주행 기능을 봤을 때 완전 자율주행 기능은 뭐 20년, 30년, 40년 이상 걸릴 거다. 그것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관점에 따라서는. 그러면 그 관점은 어떤 측면에서 유효하냐면 자율주행 그 기능만 가지고 그 기술만 가지고는 저도 동의를 해요. 현재 지금 자율주행 회사들이 만들고 있는 자율주행 그 인공지능 그 기술들, 알고리즘 기술만 봐서는 그 기술의 발전으로만 봐서는 자율주행 기능이 완전한 자율주행 기능이 도래하는 거는 30년, 40년 혹은 어쩌면 10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자동차와 관련해서 모든 주요 환경은 횡단보도부터 해서 사람의 어떤 보행 방식이라든지 이 모든 게 인간이 운전하는 거에서 전체적으로 맞춰있죠. 법규까지.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그것을 전혀 바꾸지 않은 채 자기가 모든 걸 다 피해가야 돼요. 그러면 고려해야 될 게 무한대로 많죠. 그러니까 그걸 다 해결하는데 아무리 학습을 시켜도 완벽하게 인간보다 더 뛰어난 운전을 하는 데는 30년, 40년 혹은 100년 이상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 관점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이나 건물을 짓는 사람이나 혹은 다른 사물을 만드는 사람들이 너희들은 너희 알아서 해. 우리는 원래대로 할게. 라고 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이 혹은 이게 하는 파급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법을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바뀌고 주변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걸 보면 예를 들면 현재의 자율주행 기능이 2.5단계 요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혹은 자율주행 3단계. 그러면 인간의 감시 하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주 특별하고 어떤 그 데이터가 없는 데는 인간이 운전을 하고 이런 건데 지금 이 기능만 가지고도 이 기능이 전혀 발전 안 한다고 해도 주변 환경이 모두가 다 자율주행을 서포트하는 걸로 다 바뀌면 이 기능만으로도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가능해요. 왜냐? 사람? 옷에다 센서 달면 돼요. 도로 자율주행으로 바꾸면 돼요. 그게 바뀌어갈 거예요.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자율주행의 카메라, 센서 모든 것을 탐지할 수 있고 또 못하는 것은 그걸 인식할 수 있도록 라인을 그려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다 바뀌면 현재 이 기술만으로도 완벽하게 사람보다 훨씬 더 사고가 나지 않는 자율주행 기능을 지금 당장 모든 차에다 장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고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빨리 온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막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흥미로운 게 뭔가 하나 바뀐 게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밖에 나가서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시죠? 스마트폰 들고 직장에서 나와서 점심 먹으러 갈 때 식당 갈 때 스마트폰 들고 보고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사람들은 충돌할 수도 있고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주위에 차 오는 거 보지 않고 혹은 횡단보도 신호 보지 않고 이렇게 서 있거나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언론에 막 나왔어요. 이거 위험하다, 조심해야 된다. 이걸 법으로 스마트폰을 예를 들면 걸어갈 때는 못 보게 해야 된다. 이런 전문가가 나와서 그런 제안도 하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해결 방법이 나왔어요.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횡단보도 넘어가는데 어디 있어요? 신호등이 어디 있어요? 신호등이 바닥에 설치돼 있어요.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시범으로 하는 구가 있어요. 제가 동작구에 있는데 사당동에 신호등이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스마트폰을 들고 가는데 바닥에 갑자기 빨간색, 파란색 불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신호등인 거예요. 자, 이게 사람들이 그걸 많이 쓰게 되면 알아서 주변 환경 법이 바뀌어요. 이게 사실은 발전의 방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꼭 자율주행이 필요하고 그게 산업이 커지고 국가 간의 경쟁이 커지고 이 산업을 키워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기술이 발달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다른 영역에서 채워서 오히려 그 산업을 만들어 가는 거죠. 이게 산업의 발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자율주행 자동차, 하늘을 나는 자동차, 혹은 강이나 바다를 가는 자동차, 혹은 이런 미래 산업들 제가 보기에는 기술자들이 엔지니어들이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능은 이미 테슬라가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도
내년에 나오는 최고급형 자동차에 자율주행 3단계를 장착하거든요. 그리고 이 속도로 중국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10년 이내에 자율주행 기능이 거의 모든 자동차에 보편적으로 다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여러분도 여러 가지 나름대로 생각하고 또 관심이 갖는 영역이 또 귀가 좀 더 쫑긋하는 이야기가 있었을 줄로 뭐 압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요. 미래의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먼저 생각해본, 그것도 논리적으로 확률적으로 생각해본 사람에게 미래는 좀 더 나은 기회를 주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통해서 미래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시각들에 대해서 좀 더 미리미리 생각하면서 다가오는 미래를 잘 준비하셔서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